해가 지지 않는다던 나라에 해가 졌습니다. 그것도 한때 자기들이 식민지로 부리던 인도와 우리 한국한테 줄줄이 따라잡히면서 말이죠. 선진국 간호사가 무료 급식소 앞에 줄을 서는 나라. 이게 정말 우리가 알던 그 선진국이 맞을까요? 영국은 노르웨이와 똑같은 출발선에 서 있지만 스스로 5번의 선택으로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오늘 그 5도화선을 하나씩 풀어드리고 마지막엔 한국은 과연 어디까지 안전한지 같이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믿기 어려운 장면 하나를 보겠습니다. 2022년 초 인도가 영국을 제쳤습니다. 한 나라의 경제 규모를 보여주는 명목 GDP에서 인도가 영국을 처음으로 앞선 겁니다. 인도가 어떤 나라였습니까? 불과 1947년까지 영국의 식민지였던 나라입니다. 100년 가까이 영국의 지배를 받던 옛 식민지가 단 한 세대 만에 본국을 따라잡고 넘어선 겁니다. 지배하던 나라가 지배받던 나라에게 추월당하는 역사가 거꾸로 뒤집힌 순간이었습니다. 남의 나라 이야기처럼 들리신다면 우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1953년 전쟁이 막 끝난 직후 한국의 1인당 소득은 67달러였습니다.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때 영국은 이미 우리가 감히 올려다보지도 못할 선진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한국은 그 영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까지 따라왔습니다. 세계 최빈국에서 출발한 나라가 한 세기도 안 되는 사이에 그 영국 바로 옆까지 올라온 겁니다. 놀라운 건 우리가 빨리 달린 것도 있지만 영국이 제자리에 멈춰섰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영국이 멈춰섰다는 말이 과장처럼 들리실 겁니다. 그래서 영국 사람들의 실제 삶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영국에는 무료로 식료품을 나눠주는 푸드뱅크라는 곳이 있습니다. 2010년만 해도 한 해 배포 건수가 약 4만 건이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에는 290만 건으로 늘었습니다. 10몇 년 만에 70배 넘게 폭증한 겁니다. 무려 11초에 한 건씩 식료품 꾸러미가 나간다는 뜻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줄에 서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실업자가 아닙니다. 멀쩡히 직장에 다니는 간호사,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 화재 현장에 뛰어드는 소방관입니다. 정규직으로 매달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 그 월급으로는 먹고 살 수가 없어서 무료 급식줄에 서는 겁니다. 일을 해도 가난한 사람들, 영국에서는 이들을 워킹 푸어라고 부릅니다. 집을 사는 일도 점점 남의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한창 일할 나이인 25세에서 34세 청년 중에 자기 집을 가진 비율은 1990년대 중반만 해도 약 65%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약 27%까지 떨어졌습니다. 거의 반토막이 난 겁니다. 예전 같으면 셋 중 둘이 내 집을 가졌는데 지금은 넷 중 하나만 겨우 가지는 셈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한 가지 숫자가 모든 걸 설명합니다. 영국 노동자의 실질 임금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6년 동안 사실상 한 푼도 오르지 않았습니다. 16년간 임금 정책. 이건 나폴레옹 전쟁 이후 약 200년 만에 가장 긴 기록입니다. 만약 임금이 2008년 흐름대로 계속 올랐다면 영국 노동자는 1인당 한 해에 약 1,900만 원을 더 벌었을 겁니다. 그 돈이 16년째 사라진 채 메워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경기가 안 좋아서 잠깐 그런 거 아니냐고. 아닙니다. 이건 일시적인 불황이 아닙니다. 16년이라는 시간은 잠깐이 아닙니다. 이건 영국이 스스로 내린 선택이 쌓이고 쌓여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영국은 출발선이 나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노르웨이와 똑같은 출발선에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한쪽은 세계 최고의 부자 나라가 되고 영국만 이렇게 무너졌을까요? 그 첫 번째 도화선부터 보겠습니다. 영국이 가난해진 이유를 물으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자원이 없어서, 운이 없어서, 시대를 잘못 만나서. 그런데 정반대입니다. 영국은 하늘에서 떨어진 거대한 행운을 두 손에 쥐었던 나라입니다. 1969년부터 70년 사이 영국과 노르웨이는 북해 바다 속에서 거의 동시에 대형 유전을 발견합니다. 두 나라는 그 바다를 사이좋게 나눠 가졌습니다. 출발선이 완전히 똑같았던 겁니다. 같은 바다, 같은 시기, 같은 석유. 그러니까 지금 두 나라의 처지가 어떻게 갈렸는지를 보면 자원이 운명을 가른 게 아니라는 걸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노르웨이입니다. 노르웨이는 석유에서 번 돈을 당장 쓰지 않았습니다.
1990년에 북부펀드라는 걸 만들어서 석유로 번 돈을 통째로 미래 세대의 저금통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땅에서 캐낸 석유라는 씨앗을 그 자리에서 먹어치우지 않고 밭에 심어서 해마다 새 열매가 열리는 나무로 키운 겁니다. 그 나무가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이 북부펀드 규모가 약 2,900조 원에서 3,000조 원,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로 자랐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이 펀드가 굴려서 번 돈만 약 350조 원, 수익률로 따지면 15%가 넘습니다. 석유를 캐서 번 게 아니라 모아둔 돈이 알아서 새끼를 친 금액이 그만큼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국민 한 사람당으로 나누면 약 5억 원씩 돌아가는 자산이고 노르웨이 정부가 한 해 쓰는 예산의 약 5분의 1을 이 펀드 수익만으로 메웁니다. 세금을 더 걷지 않아도 저금통에서 나오는 이자만으로 나라 살림의 5분의 1이 굴러간다는 겁니다. 그럼 똑같은 석유를 손에 쥐었던 영국은 그 돈으로 뭘 했을까요? 영국은 1980년대에 그 석유 수익을 거의 그대로 다 써버렸습니다. 세금을 깎아주는 데 쓰고 실업수당 같은 그때그때의 살림에 흘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영국 국민 한 사람당 따로 적립해둔 자산은 노르웨이가 약 5억 원인데 반해 사실상 0원입니다. 같은 바다에서 시작했는데 한쪽은 1인당 5억 원, 한쪽은 0원. 이 차이가 운이었을까요? 여기서 아까 그 비율을 다시 떠올려 보겠습니다. 노르웨이가 씨앗을 심어 나무로 키우는 동안 영국은 그 귀한 씨앗을 솥에 넣고 끓여서 한 끼 식사로 먹어치운 셈입니다. 그날 저녁은 분명 배가 불렀을 겁니다. 세금이 줄었으니 국민들도 당자는 박수를 쳤겠죠? 문제는 다음해입니다. 씨앗을 먹어버렸으니 심을 게 없고 밭에는 아무것도 자라지 않습니다. 정기예금에 큰 돈을 넣어두고 이자만 받아도 됐을 텐데 이자는커녕 원금 통장까지 깨서 다 써버린 겁니다. 더 뼈 아픈 건 이게 자원이 부족해서 벌어진 일이 전혀 아니라는 점입니다. 노르웨이의 그 저금통은 한 나라에만 묻어두는 게 아니라 전 세계 7,000개가 넘는 기업에 잘게 나눠서 투자되어 있습니다. 한 군데가 휘청여도 전체는 끄떡없도록 설계한 겁니다. 결국 두 나라를 가른 건 땅속에 묻힌 석유의 양이 아니었습니다. 그 돈을 당장 먹어치울 것이냐, 미래가 먹을 나무로 키울 것이냐 하는 제도의 설계, 딱 그 한 끗 차이였습니다. 자, 그런데 영국의 진짜 비극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가진 돈을 다 끄여먹은 것까지는 그렇다 칩시다. 영국은 돈만 날린 게 아니라 앞으로 돈을 벌어다 줄 몸 자체를 제 손으로 잘라내기 시작합니다. 석유를 끓여먹은 영국은 그래도 손에 든 게 또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세계에서 가장 먼저 산업혁명을 일으킨 나라, 공장의 나라라는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영국은 그 공장마저 자기 손으로 부숩니다. 숫자로 보면 이렇습니다. 1970년에 영국 경제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30%였습니다. 나라가 버는 돈의 3분의 1을 공장이 만들어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2024년 이 숫자는 약 8%까지 떨어집니다. 50년 만에 3분의 1 토막이 난 겁니다. 다른 나라가 빼앗아간 게 아닙니다. 영국이 스스로 문을 닫았습니다. 1980년대 영국은 탄광을 닫고 철강소를 닫고 자동차 공장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런던의 금융가, 우리가 흔히 시티라고 부르는 곳으로 채우기로 합니다. 손에 기름 묻히는 일은 그만두고 컴퓨터 앞에서 돈을 굴려 돈을 버는 쪽으로 나라의 방향을 통째로 틀어버린 겁니다.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금융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문제는 균형입니다. 한 나라의 경제를 사람 몸에 비유하면 제조업은 근육이고 금융은 그 근육이 만들어낸 에너지를 굴리는 일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영국은 근육을 다 떼어내고 그 자리에 지방만 채웠습니다. 겉보기엔 런던의 빌딩 숲이 화려해 보여도 정작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힘, 위기가 닥쳤을 때 버텨주는 근육은 사라진 겁니다. 근육은 없고 지방만 잔뜩 낀 경제, 영국이 선택한 길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디서 가장 아프게 드러났을까요? 영국 하면 떠오르는 자동차들, 그 명품 브랜드들의 운명입니다. 롤스로이스와 벤틀리는 1998년에 각각 독일 회사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2008년 제규어와 랜드로버가 한 회사에 팔립니다. 그 회사는 인도의 타타라는 기업이었습니다. 여기서 잠시 멈춰서 이 장면이 무슨 의미인지 짚어보겠습니다. 인도는 19세기부터 20세기 중반까지 약 200년 동안 영국의 식민지였습니다. 영국이 지배하던 땅이었죠. 그런데 그 인도의 기업이
한때 자기를 지배했던 나라의 가장 자랑스러운 자동차 브랜드를 통째로 사들인 겁니다. 이건 누가 누구를 비웃을 일이 아닙니다. 인도가 잘못한 것도 영국이 벌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저 한쪽은 만드는 힘을 키웠고 한쪽은 그 힘을 내다 팔았을 뿐입니다. 그 선택의 차이가 한 세대 만에 지배하던 자와 지배받던 자의 자리를 이렇게 바꿔놓았습니다. 구조가 만들어낸 씁쓸한 역설입니다. 사실 이 위기의 신호는 훨씬 전부터 켜져 있었습니다. 1976년 영국은 나라 살림이 거덜나서 IMF에 손을 벌립니다. 구제금융을 받은 겁니다. 우리 한국이 1997년 외환위기 때 IMF에 갔던 그 일을 영국은 그보다 무려 20년이나 앞서 겪었습니다. 한때 해가 지지 않던 제국이 세계에서 가장 먼저 공장을 돌리던 나라가 자기 곳간이 비어 국제기구에 돈을 빌리러 갔다는 겁니다. 공장을 부순 대가는 이렇게 일찍부터 청구서로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절반만 본 겁니다. 영국은 이 상처에 스스로 소금까지 뿌렸었습니다. 석유를 끓여 먹고 공장까지 팔아치운 영국에게 그래도 마지막 안전장치는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유럽이라는 거대한 시장이었습니다. 인구 5억 명이 국경 없이 물건을 사고 팔던 그 시장 안에 영국도 한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죠. 그런데 영국은 그 문을 스스로 닫기로 합니다. 2016년 6월 23일, 영국은 유럽연합을 떠날지 말지를 국민투표에 붙였습니다. 결과는 떠나자가 51.89%, 남자가 48.11%였습니다. 100명 중 52명이 문을 닫자고 손을 든 겁니다. 표 차이는 손에 꼽을 만큼 작았지만 결정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정말 곱씹어 볼 대목은 따로 있습니다. 누가 문을 닫자고 했느냐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형편이 넉넉한 동네일수록 변화를 무서워하고 어려운 동네일수록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새 길을 찾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영국에서는 정반대였습니다. 공장이 문을 닫았고 일자리가 사라진 쇠퇴한 지역일수록 떠나자에 던진 표가 더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한때 조선업으로 이름을 날렸던 썬더랜드입니다. 이곳에서는 떠나자가 61.3%였습니다. 도자기 산업이 무너진 스톡호온-트렌트는 무려 약 69%가 문을 닫는 쪽에 표를 던졌습니다. 가장 도움이 절실했던 동네들이 가장 강하게 고립을 선택한 겁니다. 이건 누구를 탓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한 사회가 오래 방치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구조의 문제입니다. 좋은 일자리가 사라지고 살림이 팍팍해진 사람들에게 바깥 세상은 더 이상 기회가 아니라 위협처럼 보였던 겁니다. 잃을 게 많은 사람은 신중해지지만 이미 다 잃었다고 느끼는 사람은 판을 엎고 싶어집니다. 영국의 가장 아픈 곳이 가장 큰 결정을 내린 셈이죠. 문제는 문을 닫은 뒤에 청구서가 날아왔다는 겁니다.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2024년 분석에서 브렉시트 때문에 영국 경제 규모가 약 5% 쪼그라들었다고 추정했습니다. 영국 정부의 예산 책임청도 길게 보면 약 4%가 깎인다고 봤습니다. 숫자로는 작아 보이지만 나라 경제의 5%는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큰 덩어리입니다. 더 무서운 건 기업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다른 선진국 기업들이 공장과 설비에 돈을 쓰는 동안 영국 기업들은 지갑을 닫았습니다. 비슷한 나라들과 비교해 투자가 약 12%에서 18%나 적었습니다. 앞날이 불투명한 나라에 누가 선뜻 돈을 묻겠습니까? 그렇게 투자가 마르자 일하는 사람 한 명이 만들어내는 가치, 즉 생산성도 약 4% 주저앉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앞에서 봤던 그 장면과 다시 만납니다. 16년째 제자리 걸음인 임금 말입니다. 생산성이 오르지 않으면 월급이 오를 리 없습니다. 스스로 문을 닫은 선택이 돌고 돌아 평범한 가정의 통장으로 청구서를 보낸 겁니다. 경제가 이렇게 휘청일 때 그래도 정치만큼은 중심을 잡고 버텨줘야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정치가 차마 웃지 못할 만큼 더 가관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봐도 머리가 아픕니다. 석유를 끓여 먹었고 공장을 부쉈고 스스로 문까지 닫았습니다. 그런데 이쯤 되면 누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경제가 이렇게 휘청일 때 정치라도 중심을 딱 잡아주면 어떻게든 버티지 않을까? 맞습니다. 보통은 그래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영국 정치는 정반대로 갔습니다. 2022년 9월 리즈 트러스라는 사람이 영국 총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49일 만에 그 자리에서 내려왔습니다.
영국 역사상 가장 짧게 일한 총리입니다. 당시 영국의 한 신문은 인터넷에 양배추 한 통을 띄워놓고 생중계를 시작했습니다. 양배추가 썩기 전에 총리가 먼저 물러나느냐, 이걸 가지고 내기를 한 겁니다. 결과는 양배추의 승리였습니다. 양배추 한 통보다 유통기한이 짧은 총리. 농담 같지만 실제로 벌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진짜 봐야 할 건 49일이라는 숫자가 아닙니다. 그 49일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가 핵심입니다. 트러스 정부는 취임하자마자 아주 큰 결정을 내립니다. 세금을 왕창 깎겠다고 발표한 겁니다. 규모가 80조 원이었습니다. 1972년 이후 50년 만에 가장 큰 감세였습니다. 세금을 깎으면 사람들 주머니에 돈이 도니까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80조 원을 어디서 메울지에 대한 계획이 없었다는 겁니다. 곳간을 채울 방법은 안 보여주고 곳간을 비우는 발표만 한 셈입니다. 시장은 정직합니다. 발표가 나오자마자 영국 국채 가격이 폭락하고 파운드화 가치가 본두박질 쳤습니다. 나라가 빌린 돈의 이자가 순식간에 치솟았고 영국 국민의 노후 연금까지 위험해지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영국의 중앙은행인 영란은행이 65조 원어치 국채를 긴급으로 사들이며 불을 끌어 들어와야 했습니다. 한 나라의 정부가 내놓은 정책 하나가 시장을 이렇게 무너뜨린 겁니다. 여기서 오해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건 한 사람을 비웃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핵심은 재원 없는 감세라는 잘못 설계된 정책이 어떻게 시장의 신뢰를 단번에 날려버리는지 그 부조를 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이게 한 번의 사고로 끝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영국은 2016년 이후로 총리가 무려 6번 바뀌었습니다. 한 사람이 자리에 앉아 정책을 펼쳐볼 새도 없이 계속 갈아치워진 겁니다. 생각해보면 간단합니다. 우리 동네 모임 총무가 1년에 6번씩 바뀐다고 해봅시다. 회비를 어디에 쓸지, 다음 행사를 어떻게 할지 제대로 정해질 리가 없습니다. 나라 살림도 똑같습니다. 길게 보고 끌고 가야 할 정책들이 매번 갈아엎어지면서 영국은 방향키를 잃어버렸습니다. 석유를 날리고 공장을 부수고 문을 닫은 나라가 이제는 그걸 바로잡을 정치의 중심마저 잃어버린 겁니다. 이쯤 되면 이런 나라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나라가 이 모양이 되자 돈과 사람이 조용히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나라가 이 지경이 되면 가장 먼저 움직이는 건 발이 빠른 사람들입니다. 바로 돈 많은 부자들이죠. 한 조사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영국을 빠져나간 백만장자가 약 9,500명에 달했습니다. 바로 전해의 4,200명과 비교하면 2배가 넘게 늘어난 숫자입니다. 이들이 향한 곳은 두바이, 파리, 싱가포르처럼 세금이 낮고 안정된 나라들이었습니다. 물론 이 숫자는 짚어둘 게 있습니다. 백만장자 이동 통계는 집계 방식을 두고 학계에서 논쟁이 있는 수치라 9,500명을 글자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부자들이 영국을 떠나는 흐름이 분명히 빨라졌다는 신호로 읽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떠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예 출발선에서 멈춰선 청년들이 늘고 있습니다. 일도, 공부도, 직업훈련도 하지 않는 청년을 영어로 니트라고 부릅니다. 영국에서 이 니트 청년이 2026년 초 기준 약 101만 명까지 늘었습니다. 16세에서 24세 사이 청년의 약 13.5%, 그러니까 7명 중 1명꼴입니다. 떠날 능력이 있는 사람은 떠나고 남은 청년은 의욕을 잃는 겁니다. 이게 왜 무서운 악순환이냐면요. 부자와 인재가 빠져나가면 세금이 줄어듭니다. 세금이 줄면 영국의 자랑이던 무상의료, NHS 같은 곳부터 돈줄이 마릅니다. 실제로 병원 진료 대기는 한때 760만 건까지 쌓였습니다. 의료가 무너지면 살기가 더 팍팍해지고 그러면 또 사람이 떠납니다. 빠져나간 돈이 다음 사람을 밀어내는 구조인 셈이죠. 자, 여기까지 보면 영국 이야기는 그냥 절망입니다. 그런데 정말 답이 없을까요? 같은 갈림길에서 정반대 길을 고른 나라들이 있습니다. 먼저 미국입니다. 미국은 영국과 정반대로 공장을 다시 불러들이는 선택을 했습니다. 약 70조 원 규모의 반도체 지원법과 500조 원 규모의 기후 에너지 정책으로 공장을 자기 땅에 끌어모았죠. 삼성이 텍사스에, 대만 TSMC가 애리조나에 공장을 짓고 우리 배터리 회사들도 줄줄이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공장이 곧 중산층의 일자리라는 걸 미국은 영국의 실패에서 배운 겁니다. 아일랜드는 또 다른 길을 갔습니다.
법인세를 12.5%로 유럽 평균의 절반 수준으로 확 낮춰서 애플, 구글 같은 거대 기업의 유럽 본사를 통째로 끌어왔습니다. 다만 여기엔 솔직한 단서가 붙습니다. 아일랜드의 화려한 1인당 소득 수치에는 다국적 기업의 회계 착시가 잔뜩 끼어 있어서 실제 국민이 체감하는 살림은 통계만큼 화려하진 않습니다. 그러니 세금만 낮추면 된다는 식으로 단순하게 베낄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본 노르웨이가 있죠. 같은 북해 석유로 한쪽은 북부 펀드를 쌓아 세계 최대 자산가가 됐고 한쪽은 그 돈을 끓여먹었습니다. 결국 자원이 아니라 제도를, 운이 아니라 선택을 어떻게 했느냐의 문제였던 겁니다. 영국은 도화선을 5개나 밟았습니다. 하지만 갈림길마다 다른 길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이 남습니다. 이게 과연 바다 건너 남의 나라 이야기로만 끝날까요? 자, 그럼 이제 진짜 본론입니다. 영국이 걸어온 5번의 자멸을 다 봤으니 가장 궁금한 걸 물어봐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한국은 안전한가요? 먼저 안심되는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영국이 무너진 가장 큰 이유 기억나시죠? 공장을 부수고 금융만 키운 겁니다. 제조업 비중이 30%에서 8%로 쪼그라들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정반대입니다. 한국 제조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27.6%,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2위입니다. 제조업 강국으로 불리는 독일이 20%, 일본도 20%대인데 한국이 그보다 높습니다. 영국 8%와 비교하면 거의 3배가 넘죠. 게다가 우리는 한 다리로 서 있지 않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조선까지 돈 버는 기둥이 여러 개로 나뉘어 있습니다. 영국이 런던 금융 하나에 모든 걸 걸었다가 휘청인 것과는 출발선 자체가 다릅니다. 나라 살림도 그렇습니다. 영국은 빚이 경제 규모와 맞먹는 수준, 약 102%까지 불어났습니다. 한국은 약 50.7%입니다. 영국의 절반 수준이죠. 위기가 와도 버틸 체력이 아직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우리는 영국 걱정할 처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또 절반만 본 겁니다. 영국이 무너질 때 가장 무섭게 울린 경고음이 뭐였습니까? 사람이 줄어드는 거였죠. 그 영국의 출산율이 1.41명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0.75명입니다. 영국이 비명을 지른 그 숫자의 절반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낮습니다. 영국은 100년에 걸쳐 천천히 무너졌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사라지는 속도만 놓고 보면 그보다 훨씬 빠른 길에 들어서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 미래를 떠받칠 인재가 한쪽으로만 쏠리고 있습니다. 2026학년도 서울대 자연계 정시에서 등록을 포기한 학생이 180명, 최근 5년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자연계 지원자의 절반 가까이가 의대나 약대에 같이 원서를 넣었습니다. 공대 대학원은 4년 연속 정원을 못 채우고 있습니다. 영국이 공장을 손으로 부쉈다면 우리는 그 공장을 돌릴 머리들이 조용히 빠져나가고 있는 겁니다. 미래를 만들 연구 예산마저 2024년에 한 차례 깎였다가 겨우 되돌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따라잡았다고 자부하는 영국, 그 영국을 보면서 한 번쯤 이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그렇다면 한국은 진짜 선진국이 맞을까요? 제조업도 튼튼하고 빚도 적은데 정작 사람과 인재라는 가장 중요한 기둥은 흔들리고 있다면 말입니다.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영국의 5가지 자멸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전부 스스로 선택한 결과였다는 겁니다. 누가 침략한 것도 천재지변이 덮친 것도 아니었습니다. 매번 갈림길에서 편한 쪽을 골랐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게 무서운 이유는 갈림길에 서 있을 땐 그게 자멸인 줄 아무도 몰랐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도 똑같은 갈림길 위에 서 있습니다. 다행인 건 아직 기둥이 무너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조업도 살아있고 나라 살림에도 여력이 있습니다. 영국과 달리 우리에겐 아직 고칠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기둥이 무너진 귀에 손 쓰면 늦습니다. 영국이 그걸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기둥이 서 있을 때 손보면 우리는 영국이 간 길을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절망할 이유도 마음 놓을 이유도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선택의 시간입니다. 오늘 영국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남의 나라 옛날 이야기로 들리셨나요?
아니면 어쩐지 우리 미래처럼 보이셨나요? 여러분은 한국이 안전하다고 보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꼭 남겨주세요. 어느 쪽이든 좋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함께 깊게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면 좋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